자, 그러면 이어서 이장 알라기자 커터백과 가면을 쓴 사기꾼에 대해서 또 저희가 친절하게 또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예. 뭐, 2장을 시작할 때 딱 들어 나오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안톤 증후군이죠. 예. 뭐, 안톤 증후군은 이렇게 팔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력을 상실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시력 상실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에 의한 학습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는 거죠.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다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다시 생각 안 한다는 그 개념을 후크로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2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이제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가 이제 그 승인 가면 증후군. 이거는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능력이 아주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뭐 대통령 나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깜냥을 아는 거죠. 아씨, 나는 그런 깜냥이 못 돼. 니네들은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보고 과대평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라그자 코르백 증후군은 뭔가 그러니까 깜냥이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다는 거죠. 우리 더닝 크루거 효과 예. 그죠? 예. 예, 크루거 효과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사람 드물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니까 뭐 가짜 수학에 없는 영역을 해놓고 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뭐 답은 NA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관계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크루거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도 나오죠. 여성들이 되게 가면 증후군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예. 성공한 여성들이 내가 진짜는 실력이 없는데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것은 남들이 내가 실력 없다는 걸 눈치채면 어떡할까 이런 거에 시달린다고 그러고, 남성들은 오히려 이제 안톤 증후군, 자기가 실력이 없는데도 당연히 내가 이 정도 돼야 되는 건데 예. 오히려 회사가 나를 좀 무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갔는데, 그 심리학자들 조사한 게 보면은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대개 과대망상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출마만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참 요즘 일이 바빠서 내가 대통령 출마 안 한다고 이렇게 허풍 떨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 이 가면 증후군을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싱크게.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지지율 있잖아요. 네. 도저히 뭐 예를 들면 2%, 뭐 5% 이런 사람들은 당선될 확률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정치는 바람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세상 확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치료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추기면, 그러니까 출마를 해야 예. 떡고물이 떨어지지. 나 출마 안 할란다 그러면은 캠프 해산하고 다 뭐 할 일 없어지는 백수로 다 돌아가니까 의원님 아니면 누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하시죠.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의원님 같은 분이 꼭 나와야지만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떡고물이 막 주르륵 떨어지는 거지. 3선만 되면은 대선 후보라 그러잖아. 5선이면은 그거는 따는 당상이에요.
자, 좀 민감한 주제인 뭐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민감한 주제는 예, 여기까지 이 하기로 좌인지 운지를 다 합쳐서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 이건 이제 두 가지 정우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계속 물고 늘어갑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이제 개념 중에서 전도사, 뭐 검사, 또 하나는 뭐죠? 정치가 정치가. 정치가 요거하고 과학자, 뭐 이렇게 대비되는 그렇죠.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가면 증후군하고 알라그자 코르백 증후군. 요 두 개가 이제 끊임없이 물고 계속 가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으로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 형성하는 데는 역량과 확신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량과 확신은 이 동행하는 변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역량이 있다고, 역량이 있을 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는 성인 가면 증후군이고,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이 차 있는 거는 알라그자 코르백 증후군이다. 이제 그 개념을 갖고 넘어갑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슬란드 예. 총리 선거하면서 예.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죠. 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뭐 책에서 쭉 읽어보면 될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만함의 무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거는 예. 무지한데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확신할 때 예. 이때 이게 지금 오만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평소에 늘 겸손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안전한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뒤에 가 보면은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쭉 보면은 그 그래프가 어디에 나오나? 77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77페이지. 예. 그래서 처음에 지식의 양이 적을 때 피크를 한번 이루고 조금 아는 게 많아질수록 쭉쭉쭉쭉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같이 이제 쭉 다시 시작해서 리스타트해서 올라갑니다. 그 think again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뭐냐니까 69페이지 설명하는 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할 때이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를 때 가장 자신감이 충만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잘 던집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거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를 때가 예. 잘 나갈 때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요 그 의견에 저는 아주 동의하는 것 중에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 초보 운전대가 아니고 첫 3년 동안 무사고 운전했을 때 그때 제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됩니다. 왜? 이제 뭐 운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 초보 운전할 때는 뭐 백미러 봐야지, 앞에 봐야지, 뭐 옆에서 빵빵 울리지, 뭐 정신이 없는데 한 3년 무사고 운전하면은 내가 타고난 베스트 드라이버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 환자들 사망률이 제일 높을 때가 6월 달이랍니다. 6월 달이 언제냐? 신참 레지던트들이 막 병원 그 진료 치료에 투입돼 가지고 할 때 그때 막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때 사망률이 제일 높다. 그래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변하는 바로 그 시점. 이때가 오만감이 하늘을 찌르는 때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특정 분야에서 객관적인 걸로. 예. 크루거 효과라는 게 특정 분야에서 덜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분야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73페이지 이제 그림 나옵니다. 밑에 그림 보면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바로 핵심,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거, 점수는 나오죠. 그 다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이 크기가 나오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내가 아는 것보다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설명하는 게 제너럴 시만틱스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일반 의미론이라는 학문인데, 의미론이라는 거는 언어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의미론이거든요. 제너럴 시만틱스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둑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겠어요? 이창호가 모르는 게 많겠어요? 이창호가 훨씬 많죠. 예, 이창호가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식의 총량이 늘어날수록 모르는 게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안다 모른다의 접선이 아는 게 하나면은 모르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의 분화도 감정이 미묘해지면 미묘해질수록 모르는 감정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크루그 효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 그래서 과도한 확신에 처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초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 그 도쿄대 리더 육성 수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미래를 이끌어나갈 이제 일본의 리더들을 위해서 도쿄대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제 뭐 대학원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생겼는데 과학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주에 관련된 건데 암흑 물질이 95% 이상인가? 뭐 하여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간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연구 투자를 하고 뭐 했지만 실제 우주에서 밝혀진 게 5%가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를 채우고 있는 건 또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암흑 물질이라고도 뭐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그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 불과하고, 예. 5%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게.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저기 예. 뭐야 철학자들 중에 그 가장 현명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예. 요즘 그 테스 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형님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만이 유일하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배웁니다. 이게 메타인지라고 지금 책에 소개가 돼 있죠. 공자님이 제자가 묻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장의 핵심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변명이라는 글에 보면 나오죠. 변명이라는 글에 보면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기소가 되는데 혹세무민 젊은이를 갖다가 혹세무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변론한 겁니다. 변론한 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 세상에 지혜를 찾기 위해서 현자들을 갖다 다 만나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보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잘 하더라. 거기에 대한 걸 또 물어보니까 그것도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보니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현자라는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자기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변명에 그 재판정의 변론으로 나온 걸 갖다가 뭐 쓴 그림 모양인데, 예. 예. 그건 바로 그 대목에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배심원에 있는 당신네들은 나를 지금 사형을 내리는데 당신네들은 역사상에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저놈 죽여라. 얼마나 열받겠어. 배심원들한테 선처를 부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데 너희들은 역사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한심한 인간들이다. 뭐 이렇게 변론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지나친 확신 아닌가요? 그 뭐 아니 그것도 재밌는 지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추방되면은 그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안 갔다 그러죠.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인데 그게 이제 또 산티페하고 브라셀도 있습니다. 그 산티페. 예. 네. 그 친구들이 그 간수를 갖다가 뇌물 주고 매수해가지고 말을 다 준비해놓고 너 도망가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거부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그랬는데 그 이제 제자의 제자뿔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가정교사 했거든요. 예.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왜 잡혀? 뭐 악법 법 아니야 그러면서 도망갔죠. 근데 그 변명이라는 책 읽다 보면, 물론 뭐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땐 약간 좀 구부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갈릴레오처럼 한번 구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예. 김현중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신들이 지금 역사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거 열받죠, 사실. 나라도 열받겠어요. 내가 열받죠. 나는 바로 적결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능력과 확신 부분에서 이제 이제 신드롬이 나오는데 그 승인 가면 증후군은 자기가 노력한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서 이제 알라그자 크루백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조직에 대한 거,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드물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74페이지. 예. 74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데 인사고과 부분이에요. 74페이지 중간에 자기를 개선하는데 무언가 투자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게 크루백 증후군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보니까 우리가 자아가 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프레자일하다. 부서지기 쉬운 자아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안 보면은 다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의도적으로 외면하기 혹은 사회적 기만 이런 것들이 리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3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통을 제일 못하는 그 경영자일수록 자기가 소통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남성들의 이 허풍이죠. 브로핑. 굉장히 허풍. 그 허풍이 성공의 키였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거 우리가 왜냐하면 인간은 성공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학습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성향을 갖게 됐느냐? 그러면은 허풍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Think Again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허풍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겸손으로 성공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가 이 팔 하나 잘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와의 단절.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니까 크루백 증후군을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과거의 성공 체험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살아가려면 곤란하다. 네, 그런 논조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뭐 허풍이라 그럴까, 뭐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했던 경우가 나폴레옹이 자유를 자기가 그 구체제로부터 이 타파해서 유럽에다가 전파한다. 자기 자신을 해방군으로 인식한 거죠. 또 그런 측면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적들이 동맹을 다 맺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폴레옹은 그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고 내가 쳐들어가면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다 나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있어서 결국은 뭐 일당백도 한두 번이지 모스크바 들어가서 박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맹굴치 화재 사건 맞불 작전 보면서 저는 그 나폴레옹의 그 모스크바 진격이 기억나거든요. 모스크바 들어갔을 때 거기에 먹을 식량들을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네, 초토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초토화 작전, 뭐 맞불 작전 같아요. 도지의 맞불 작전의 선례가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확신에 지나치게 차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마지막에는 실패로 돌아서는 거죠. 동맹을 자기도 맺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 쳐야지 다 덤벼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상당 부분 허풍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거를 일당백으로 다 해낼 수 없었을 텐데. 예. 뭐 그때 생겨난 게 양복의 이 단추라 그러잖아. 양복 단추가. 그게 왜 생겨났습니까? 예. 이게 자꾸 추워가지고 코를 이렇게 닦았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코 닦지 말라고 이 단추를 갖다 올리는. 코 닦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밑으로 패션으로 들어왔다. 정준호 팀장님 이런 거 저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내가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입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파리 시내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 통조림이라는 것을 최초로 발명했기 때문에 그 식량을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어가지고 진격이 가능했다. 이것도 팩트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확실한데. 전쟁의 코 닦지 말라고 단추 달았다. 나 이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렇죠. 저는 이제 책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출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하면서 질문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거 팩트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는 공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극하게 된다. 이게 이제 3부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자신의 의견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신공격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애덤 그란트가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가면을 덮어 쓴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견과 자기의 정체성을 일치시킨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가면을 덮어 쓴 사람, 이게 이제 이 뉘앙스가, 이 번역 뉘앙스가 우리가 가면이라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이거는 겸손한 가면, 겸손한 가면이기 때문에 이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그 자꾸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출처나 원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냄비 속 개구리, 당신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내가 실험을 했습니다라든지, 그 뭐 정확한 건 실험 장면, 동영상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자되는 이야기들의 그 사실성,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이제 신화 깨기라 그랬죠. 신화 깨기. 그 미솔로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신화라는 건 이야기가 뭐냐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미스라 그러죠. 신화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애덤 그랜트는 뭐 지네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답니다. 각자가 조사해온 신화 깨기 한답니다. 애들이 되게 피곤하겠는데요. 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라니까, 애덤 그랜트가. 그리고 심지어 나 지금 개구리 얘기에서도 애덤 그랜트가 개구리가 뛰쳐나오더라.
라고 지도 지가 실험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봤다는 건데, 네. 애덤 그란트한테 묻고 싶어. 그럼 당신이 직접 개구리를 실험해보고 하는 얘기인지, 첫 번째, 안 뛰쳐나오더라는 것도 책에서 본 거고, 두 번째, 뛰쳐나오더라는 것도 책에서 읽은 거면, 그거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는 본인이 한번 직접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경험과 이제 간접 경험이죠. 인간은 이제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간접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연구한 논문을 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년을 갖다가 해온 연구를, 그 장시간 해온 연구를 우리는 한 2, 30분, 뭐 길게는 한두 시간 보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면서 아, 이랬구나. 그래서 논문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은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렇더라.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느냐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는 원전, 출처를 갖다가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출처가 잘못됐다면 내 생각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개구리 실험도 직접 해보려면 한 마리 갖고 안 돼. 한 100마리는 해가지고 최소한. 그 중에 뭐 몇 마리는 뛰쳐나오고 몇 마리는 그냥 화상 입고 그냥 꼬르륵 죽더라 뭐 이래가지고 컨피던스 레벨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동물 학대에 들어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다음번 찍기 전에 우리 한번 개구리 한번 다 실험해보고 와서 얘기합시다. 각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니까 그 출발할 때 바이탈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몇 살짜리인지, 바이탈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나가가지고 개구리를 다 한 100마리를 잡자니까. 그래서 어린 개구리, 뭐 나이 들은 개구리, 뭐 행동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저는 못합니다. 생명 갖고 장난치는 일을 못합니다. 근데 글쎄, 그러니까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421페이지 보시면 네. 게 12번 제임스 팔로우즈인가요? 예, 2006년 9월 16일 날 예, 요 연구 결과를 네. 발표를 했네요. 네가 직접 했다는 겁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자가 있어요. 아니라, 예, 제임스 팔로우라는 학자가 예, 해가지고 2006년 9월에 발표를 이미 한 거예요. 꽤 지났네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개구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 아니 그게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책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일단 이게 확신이 되고 나면은 그 반대 증거는 그냥 묻힌다는 거죠. 일단 뭐 믿어보죠. 또 너무 이렇게 불신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개념 75페이지에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입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가로막는 힘 가운데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게 있다. 이거 초인지 기술이에요. 메타 인지 기술이죠. 자기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앞단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내가 어떤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황준호 팀장 작년에 북한 갔다 온 일 있습니까? 작년에요? 북한 네. 갔다 온 일 있습니까? 없죠. 지금 내가 황 팀장한테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없죠라고 얘기하는 거는 황 팀장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황 팀장이 AI를 탑재한 로봇이라면 이렇게 빨리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자기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탐색하고 나서야 간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한테는 메타인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그 메타인지거든요. 또 아는 것은 안다고 즉각 얘기하고. 근데 컴퓨터는 자기가 알고 모르고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내에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다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그 얘기는- 레깅 타임을 이제 줄이는 게 AI 기술이거든요. 레깅 타임을 거의 리얼 타임으로 형성해 주는 게 이제 AI 기술이죠. 양자 컴퓨터가 그래서 지금 화두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기반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 컴퓨팅인데, 시간을 뭐 우리가 생각했던 거 뭐 훨씬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그거를 빨리 그냥 해결을 해주는 거죠. 예. 그걸 입력하는 게 이제 코딩이니까 뭐 코딩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인간의 노동이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걸 활용 안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코딩만 하면 우리 실업자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메타이징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 탐색을 무진장 빨리 한다는 게 아니고 낯설다. 그 인포메이션은 나한테 낯선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내는 그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뭐냐면 인간의 뇌를 모디파잉 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현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인간은 리얼타임 업투데이팅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정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딜리트를 쫙 다 해버립니다. 다 해버리고 가장 리얼리 버전을 갖다가 그걸로 탁 넣어놓는 거죠. 그럼 연산 자체가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컴퓨터에는 그게 삭제가 됐지만은 그래가지고 포렌식을 해야 되지만은 이건 다시 또 돌릴 수도 있어요. 인간의 뇌는 바로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 해도 인간의 뇌는 진짜고 이게 컴퓨터 짝퉁이죠. 짝퉁 이렇게 모디파이한 거니까 따라가기는 좀 힘들겠죠. 심지어는 뭐냐니까 인간이 자기 뇌 천재감 한 5 내지 7% 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의 어느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이 숨고리 다 조정해갖고 말의 속도, 템포, 침 튀는 거 이 계산 다 한 거거든. 근데 이 계산을 갖다가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하기 힘들 거라. 근데 그 5% 7% 쓴다는 거는 저도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은 상황인데 어떤 데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뭐 하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 영화 루시 보면은 100%다 쓰면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거는 정말 저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몇 프로나 쓰는지. 아인슈타인이 한 뭐 7% 썼다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거가 저도 팩트 체크 뭐 다른 또 주장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 90 몇 프로는 그러면 전혀 안 사용하고 죽는다. 맞느냐 틀리냐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시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컴퓨터가 연산하는 방식하고 인간이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내놓는 게 비슷할지 모르지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현재까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때 그 지능이라는 단어, 인텔리전스를 제대로 붙인 얘기냐, 인간의 지능이 뭔지를 새로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신한데요, 진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77페이지로 가가지고 뭐 그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제 첫 번째 피크를 찍을 때 자신감을 느낄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 부족할 때, 그때 자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시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서 머무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는 게 문제라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X축으로 해서 지식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학습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자신감은 최고의 만땅의 위치에 와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 혼자 하는 일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대통령 같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학습하지 않는 리더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음.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사실은 일부의 핵심은 거의 다, 일장의 핵심은 거의 다 하셨으니 예, 더 나가실 건지 아니면 일장은 여기까지 하고 독자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라고 권유를 하는 게 좋을지, 예, 제가 좀 판단이 쓰지를 않아서. 사실은 그 뒤에 이제 개념에 대해서 그 해야 되는 게 82페이지에 있는 개념이에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되는 거, 확신에 찬 겸손. 네. 예.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리해 주시죠. 예. 확신에 찬 겸손. 네. 그건 이제 김영철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아니,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뭐 다 그걸 실천하는 것 같아서 그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는 이게 받아치는 걸 잘하지, 이, 펼치는 걸 잘 못하네. 갑자기 두 분이 겸손해지시는데요, 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책이 굉장히 잘 된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 책을 보다가 그 뒷부분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항상 이 도표가 잘 돼 있어요. 그림이 아주 기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림에 있는 함의를 갖다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책을 보는 이제 즐거움 같아요. 그래서 이제 80페이지 자아도취자 테스트 이것도 했다는 것 자체가 니는 아니다. 자아도취자는 이런 거 안 한다. 할 필요도 없다. 뭐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확신에 찬 겸손, 요거는 이제 이 메타인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X축은 자기 도구에 대한 믿음, 내가 쓰는 도구가 내 사고에 쓰는 도구가 아주 좋다.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나는 이제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게 확실하다는 좋은 게 왼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서양식 사고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도표를 하면 뒤집어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게 자기 도구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고 자기는 안정적일 때 확신에 찬 겸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에 찬 겸손 구간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게 8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확신과 능력의 차이. 대개 이렇게 가면 y 이꼴 뭐 ax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정상 범위인데 그 정상 범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가면 증후군이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안락의자 증후군인데 그 사이 요런 그 완충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완충지대 낮은 거는 초심자일 때 절대 확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초심자일 때는 모른다. 그런데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쭉 위로 올라갈 때 확신에 찬 겸손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해라. 이 장이 또 이야기하는 거는 능력과 확신에 대해 의심해라. 내가 믿는 거하고 내 능력하고 이렇게 일치하느냐, 정비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과도하게 내 확신에 차 있느냐, 능력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느냐, 많이 믿느냐, 크루그 효과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또 너무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느냐. 그래서 인간은 뭐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잘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못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정은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만 보태면 골디락스 효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골디락스 효과라는 게 결국 뭐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겸손하다는 것이 결코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무엇을 해낼 때 단단한 뿌리를 땅에 딱 박고 그 자기 뿌리가 단단한 것만큼만 절제해서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겸손한 거지. 뭔가 막 자신감이 떨어져 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겠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얘기하는 햄릿이죠. 예? To be or not to be, this is a question 해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복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계속 뭐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아무런 행동 못 가는 이런 게 겸손한 게 아니다. 겸손하다는 거는 그 자기가 행동하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 뿌리에 박혀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뭐 이게 주장인 것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뭐 의심해봐라, 뭐 다시 생각해보라 해서 아까 그 우유부단한 것과의 차이, 햄릿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장의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은 93페이지 이제 맺은말에서 나옵니다. 맺은말에서 나오고 사람은 누구나 맹점을 가지고 있다. 못 본다 이게. 이 맹점을 개선해야 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선하는 방법은 자신이 품는 의심을 소중하게 여기야 개선한다는 거예요. 오만함이라는 거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평생 배우고 익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삼인행 필류아사라 그러죠. 거기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배운다는 거죠. 세 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내 선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3명이네요. 예. 거기에 또 중요한 건 반면교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교사도 있다. 남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워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맺은 말입니다. 맨 마지막 대문 확신에 찬 겸손함은 교정용 렌즈라서 그 약점을 극복하게 돕는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 이 맹점 이런 것들을 그 하게 하는 거. 아까 흠벌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흠벌이라는 게 뭐 땅에서 단단하게 요까지만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보다 더 안 나가는 거. 왜냐하면 더 나가고자 하는 건 본성이기 때문에. 허풍 떠는 건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조금 내리는 거. 혹은 뭐 자기 주변에는 뭐 허풍을 좀 떨어도 되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는 거. 이거 확신에 찬 겸손이 이 교정용 렌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하나는 교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더 올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예, 알라그자 코르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 개념, 그래서 이 장에 있는 개념들이 가면 증후군, 그 다음에 알라그자 코르백. 그래서 결론은 확신에 찬 겸손 이런 걸로 이제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까요? 예. 제가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맹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망막에 상이 맺히고 그 상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 그 시신경이 있는 그 부분은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맹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큰 거죠. 마찬가지로 차에 그 백미러를 통해서 보는 데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하고 내가 분명히 그거 안 보였는데 사각지대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세상 보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눈에 맹점이 있고 차라리 백미러로 보는 데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겸손한 자세인 거죠. 그런데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다 보고 있다. 내가 백미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다. 네가 아무리 확인해도 네가 사각지대라는 그 사각지대가 뭔데요? 그럼 이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밀러 회전하기 전에 이제 보는 거 습관을 들이죠. 그 미국에서는 꼭 가르칩니다. 예. 운전 연습, 운전 교육할 때 그 차선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뒤를 돌아다보고 해라. 왜? 그러다가 다치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 또 네? 보다가 다치는 사람이 많다. 그 잘 못 봐서 그런 거지. 그게 어깨 숄더 뭐라고 그러죠? 그 영어가 있던데 숄더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거 습관이라고 하던데. 예. 그건 운전 교육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적외선 자외선 부분 못 보죠. 봐요. 그러니까 요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 내가 지식의 스펙트럼, 인지의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쭉 넓히면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양이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레인지가 넓어지는 거. 그러니까 레인지가 넓어지면은 뭐가 돼요? 볼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해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죠. 근데 요게 다인 사람은, 스펙트럼이 좁은 사람은 요거 맨날 요것만 보고 있는데 요걸 부정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넓게 봐도 다 못 보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이제 진짜로 레인지는 넓히되 아무리 넓혀도 나는 다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요게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실제 사례를 찾아갖고 왔어요. 예. 그 메디치 가문이라고 아시죠? 당연히. 예, 예. 아, 그죠. 그 르네상스 시대의 절대 강자였던 이제 이태리에서 그 메디치 가문이 그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를 쓴 책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고. 거기 시작이 마치 다빈치 코드처럼, 다빈치 코드 그 영화처럼 세례자 성 요한 그림을 레오나 다빈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려요. 근데 그림이 특이하게 이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게 있는데 키워드가 이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실제 교황한테 선물로 받은 손가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디치 가문에서.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금융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으로 성공을 하려면 키워드가 의리와 신용, 이 두 가지 철저하게 했는데 결국 그 손가락은 교황하고 그 메디치 가문의 그간의 그 의리와 신용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성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메디치 가문을 실제적으로 일으킨 실질적인 창업자 조반니 디비치 데 메디치라고 하는 분이 두 가지 신조가 있었대요. 그 첫 번째가 유약 겸하라고 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유능함을 드러내지 말고 뒤로 물러설 것, 온화하게 몸을 낮추며 조용히 처신할 것. 이게 메디치 가문의 첫 번째 신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겸손함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서양 사람들은 원래 자기 피하라고 원래 겸손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는 시각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이 실제적인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결국 중요한 거는 겸손함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사람의 마음 얻는 부분을 두 번이나 봤었어요. 예전에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싱크 어게인을 보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지금 펴봤는데 이 내용이 다시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겸손함이 이제 중요한 사람은 아까 우리 김영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충분히 오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겸손하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 겸손은 깔아뭉갠다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아까 사실 시작 전에 김현철 교수님하고 김대중 작가 셋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책에 대해서 겸손하게 됐죠. 그간 개인으로 읽는 거랑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더 겸손하게, 좀 더 친절하게, 예,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지. 그때 또 다른 책에서 think again 또 해봐야지. 예. 그래서 오늘 또 어쨌든 일장이 끝났으니까 좀 속이 후련하네요. 예. 예, 하여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2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